예, 힘드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전에 민사특별법 남은 거 좀 해야 됩니다. 예, 시간 되시면 꼭 좀 오십시오. 예, 자 63번 공동저당 틀린 것은 다툼 판례. 자 1번 둘째 줄에 수개의 저당권 체크하시고, 공동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라 부동산 개수만큼의 저당권이다. 자 2번이요. 공동저당권은 수개의 부동산이 소유자가 달라도 무방하고 시기가 달라도 무방해요. 그리고 순위가 달라도 무방하다. 종류가 달라도 무방해요. 하여튼 달라도 공동저당권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예,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이는 공동저당권입니다라는 뜻, 취지를 등기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공동저당권자에게는 실행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을 한꺼번에 경매하여 동시배당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경매하여 이시배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동저당권은 민사집행법상의 과잉경매 금지, 과잉경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하고 실행, 경매 신청할 당시는 부동산의 가치가 정감 변동하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때에는 전부를 경매하는 것은 과잉경매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은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일괄 경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저당권자는 토지만을 경매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어도 건물까지 함께 경매, 일괄 경매하는 것은 과잉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공동저당권자 과잉경매에 해당할 수 있지만 토지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은 과잉경매가 아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요. 첫째 줄에 동시배당 체크하시고, 그리고 둘째 줄에 언제나에 체크하고 마지막에 안분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언제나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부담을 안분한다. 안분배당한다는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라는 표현은 쓰지만 후순위 저당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안분배당은 한다. 언제나 안분배당한다를 기억하시고, 64번이요. 계약 성립 틀린 것은 예, 둘째 줄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거기에 가로하시고, 예? 63번의 답이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예. 공동저당권자는 과잉경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만을 경매하여 채권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일괄 경매하는 것은 허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64번 둘째 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그게 틀렸어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광고에 의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는데 청약할 때는 반드시 청약자를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판기를 설치할 때 반드시 누가 설치했는지를 명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첫째 줄에 조건을 붙여서 성락 체크하시고
둘째 줄에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의 체크요. 정리. 청약의 의사 표시에 대하여 성락을 할 때 조건을 붙여 성락했거나 변경을 가한 성락은 법률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 청약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교차 청약, 청약 교차 체크하시고 둘째 줄 묶어볼게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까지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지 그 시기를 물어봅니다. 양청약, 두청약 같은 말입니다.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중앙에 성락에 체크하고 마지막에 자유에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성락하고 말고는 자유입니다. 그 다음 5번 격지자 간의 계약 격의 동그라미요. 성락의 체크, 발송한 때 체크. 격지자 간의 계약은 계약의 성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성락의 통지는 발신주의 예외. 그러나 청약은 원칙에 따라 도달주의입니다. 후반부의 학설은 가볍게요.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는 게 통설이다까지 묶어보시고 가볍게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락의 통지는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지만 성락 기간 안에 청약자에게 도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 성락 기간 안에 성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계약 성립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5번이요. 쌍무계약 옳은 것은 정려나 사용대차는 편무기 때문에 쌍무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2번 5번을 묶으시고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위험부담의 문제와 동생항변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입니다. 그럼 위험부담의 문제나 동생항변권은 원칙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하는데 5번의 동생항변권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요. 동생항변권은 원칙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비쌍무계약이라 할지라도 공평의 원칙상 양당사자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때에는 비쌍무계약에서도 동생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건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말이 어렵네요. 즉 동생항변권은 쌍무 밑에 원칙이요. 계약에서뿐만 아니라 편무 밑에 예외요. 에서도 가로 일반적이요. 일반적의 X예요. 일반적이란 말이 원칙적으로 이 말입니다. 쌍무가 원칙이고 비쌍무는 예외예요. 근데 둘 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이 지문이 일반적이란 말이 옳은 지문이 되기 위해서 쌍무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라고 말하면 맞고 그 다음에 비쌍무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라고 말하면 틀려요. 그래서 원칙 예외이기 때문에 둘 다 일반적, 원칙적이다라고 돼 있어 틀렸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요. 매매계약이 무효에 체크하시고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된 경우 양당사자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그래서 있지 않다라고 돼 있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하기 위해서 여백에는 중도금이라 한번 적어보시고 대표적인 예요.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리한다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주로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청구권, 채권자예요.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의무 채무자, 채권자인 매도인이 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급 청구할 때 먼저 자기 채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된다. 틀렸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되겠습니까? 예.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동생항변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는 상대방의 동생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잔금 지급 시기 도래하여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잔금 지급 청구할 때는 상대방에게 동생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매수인의 동생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66번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틀린 것. 1번 민법 체커, 중앙의 원시적 불능 체커, 무효의 체커, 경우만의 동그라미요. 현행 민법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2번 첫째 줄 마지막에 신뢰를 체크하시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 계약이 무효인데도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묶어볼게요. 모르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묶으시고 그 안에 과실이 있는에 체크요. 상대방이 겁부 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 등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방, 매수인 등은 불능에 대하여 선의이면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선의 및 무과실.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 묻지 못한다로 가야죠. 예. 그 다음 4번째요. 자, 계약을 교섭하는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로 다루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 안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째요. 계약을 교섭하는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판례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로 다루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처럼 신뢰이익, 신뢰손해에 한정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인데 신뢰손해란 말은 믿어야 되죠. 신뢰손해는 재산상 즉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면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합니다. 예, 그게 5번이에요. 그 다음 67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건물에 대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였다 위에 후라 적으시고 다음 중 체크 갑이 체크하시고
을에게 체크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까지요. 그럼 첫째 줄의 갑 위에는 무, 을 위에는 권, 채무자, 채권자. 불능의 문제에서 매매계약은 대금은 불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 갑이 채무자, 매수인 을이 채권자. 그 매수인 채무자, 매도인 갑이 이행 청구한다는 말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된 걸 찾아라 이 말이죠. 채무자인 갑이 채권자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은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면 청구 못하잖아요. 위험 부담의 문제 중에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된 걸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 계약 체결 전의 동그라미요. 이미 건물이 소실된 경우 전부 일부를 적시하지 않는 것은 전부가 생략된 거예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 자 2번 계약 체결 후의 동그라미요. 체크 채무자 갑의 과실까지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행불능의 문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가야지 대금 지급 청구 이런 건 말 못해요. 예. 그 다음에 3, 4, 5를 묶으시고 셋 다 후 동그라미 하시고 3번은 갑을 모두의 과실 없이 체크 4번은 제3자 병의 과실 체크요. 5번은 을의 과실 체크. 3, 4는 뒤에 엉덩이를 이렇게 묶어 원칙이에요. 5번은 예외예요. 3, 4, 5가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 3, 4. 그런데 5번은 채권자 을의 과실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없다. 그래서 위험 부담의 문제인데 3, 4처럼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위험 부담의 문제는 원칙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채무자인 갑이 채권자인 을에게 이행 청구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근데 5번은 채권자의 귀책 사유 위험이 채권자 을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68번 동생관계에 있지 않는 것 다툼 판례. 자 1번입니다. 1번은 마지막 여백의 예외라 적으시고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 동생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불안의 항변권. 이건 불안의 항변권 아니고 둘째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선이행 의무까지도 동생관계가 된다는 예를 1번에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잔금인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여 대금을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할 수도 있어요. 잔금도. 그래서 한번 경각시까지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중도금만 계속했거든. 되겠죠? 예. 그럼 매도인이 후이행 의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 변제기에 도래한다면 선이행 의무까지도 동생관계가 되죠. 예.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은 정답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도급계약, 건물의 완성 등을 이해하시고 그럼 수급인은
그런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 보수 의무가 있고, 그리고 만약 수급인에게 불법 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 의무도 있어요. 이런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 지급해야 되거든. 이 의무가 동생관계란 걸 규정하고 있지만 오지선다에 이런 거 정답 안 됩니다. 시험범위 아닌 건 오지선다에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자꾸 보여드리는가 하면 간혹 박스형 문제에 이게 등장하면 정답에 꼽살이 끼기도 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기역, 니은, 뒷글, 리얼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보일까봐 보여드렸는데 오지선다에서는 이런 거 정답 안 돼요. 예, 오지선다에서는 이런 도급 나오면 그 살짝 넘어가면 돼 이런 거. 세 번째,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협력 의무 위에 선이라 적으시고, 이건 매도인이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도인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든 매수인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든 상대방 의무하고 동생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선이행 의무예요. 되겠죠? 예, 동생관계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틀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감유등기는 예시에 불과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원칙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매매했는데 매매 목적 부동산의 감유 등기란 부담이나 제한, 저당권이나 건저당권이라는 부담이나 제한이 있다면 매도인은 그 부담이나 제한을 말소 등기해 줄 의무까지도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건물 매수 청구하면 지상물,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이에요. 그 임차인이 매도인이고 임대인이 매수인이라. 그 매매계약이니까 동생관계가 돼야지. 토지 임차인, 즉 건물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건물을 인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 즉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매매계약이니까 동생관계가 돼야지. 여기서는 임차인을 매도인으로 임대인을 매수인으로 변화시켜 읽으면 동생관계란 거 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69번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것. 1번 마지막에 제3자 약관 체크하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 약관이 있어야만 한다. 제3자 수익 약관이라고도 말해요. 제3자 약관이란 제3자인 수익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약관이 있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두 번째요. 제3자의 수익자는 태아일 수도 있고 설립 중의 법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는 반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아니에요. 네 번째, 첫째 줄 중앙 제3자는 체크, 그리고 해제의 체크, 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다면 무효주장권, 취소권, 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만 행사하지 제3자가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제3자는 해제할 수 없다로 가야 해요. 그 다음에 5번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요의 동그라미, 수의 동그라미, 원인관계를 대가관계 대동그라미요. 요낙보, 요수대. 대가관계라 하는데 맞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요낙이지 제3자인 수익자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수대,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아니므로 요수대는 미치지 않는다. 요수대는 미치지 않는다의 대표적인 예가 대가관계가 무효라 할지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가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대가관계는 유효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그럼 이 문장을 요낙보로 뜯어고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요낙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이기 때문에 요낙보는 미친다. 보상관계가 무효가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보상관계는 유효하여야 한다. 되겠죠? 예. 그 다음 70번이요. 계약 해제 틀린 것. 자, 3번과 1번을 묶으시고 3번에 수령지체는 이행지체와 논리가 똑같아요. 지체 할 수 있는데도 결리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이행지체든 수령지체든 원칙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수령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 수령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권 행사, 해제의 의사 표시하면 계약이 해제가 된다. 되겠죠? 예. 근데 1번은 이행지체 예외입니다. 정기행위 체크하시고 딱 정해진 시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는 이행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말이지 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해제권 행사, 해제의 의사 표시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이요. 이행불능 체크하시고 중앙에 최고 없이 체크하시고 둘째 줄 채무자의 귀책 사유 체크요. 정리.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불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문제. 이행불능은 이행지체와 달리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 최고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4번이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 사정의 변경의 체크요. 이 있더라도 체크 계약 준수의 원칙까지만요. 원칙 바로 밑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의 예외로 그만입니다. 그걸 변화를 시켜놓고 있어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정리. 대법원 판례가 오랜 세월 동안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전개하다가 몇 해 전 판례를 변경. 현재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준수의 원칙의 예외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가 현재 판례예요. 그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때는 최고는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이요. 원칙적으로 채무 불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하는 것이지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하지 못해요. 예. 그 다음에 환매입니다. 틀린 것. 1번 민법 590조가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하라 돼 있어. 또한 592조는 환매 특약 등기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동시에 하라 돼 있어. 그래야 등기법도 동시 신청하라 갈 수밖에 없지. 법률이 민법이 등기도 동시에 하라 돼 있으니까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등기를 동시 신청해야지. 그 말입니다. 예. 자, 2번이요. 환매 기간을 정한 때의 체크요. 둘째 줄 연장의 체크 있다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리하면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5년, 3년을 넘은 경우는 5년으로 단축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환매 기간을 한번 정했을 때에는 절대로 연장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3번 환매권은 매수인의 체크 승낙이나 동의 없이까지요. 체크 양도요. 할 수 있다. 첫째,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 둘째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환매권자인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때 환매 의무자인 매수인의 동의 승낙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은 참고입니다. 비전형 담보 중에 독특하게도 목적물을 인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환매예요. 우리가 배운 가담법이요. 담보가등기나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인 담보가등기 권리자 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물 인도 안 해줍니다. 담보가등기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점유하여 사용수익해. 근데 비전형담보의 일종인 환매만큼은 목적물을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자, 매수인이 채권자, 매도인이 채무자인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채권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거든. 그때 목적물도 인도해요. 빌린 돈을 매매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매매 대금이라 말해. 차후 환매권자인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이지 이자는 포함되지 않아. 왜? 목적물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채권자인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채무자, 매도인인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할 때 대금의 이자는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해. 목적물에 과실하고 대금의 이자는 퉁치겠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 그 말이 4번이에요. 매수인 즉 환매 의무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환매가 있을 때 환매권자인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가 있을 때까지 용익한 과실의 체크야.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과실 취득하고 채무자인 매도인 환매권자는 대금 지급 안 하고 과실과 이자는 퉁이다. 퉁. 되겠습니까? 목적물의 과실하고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매수인은 과실 돌려줄 필요 없고 채무자, 매도인 환매권자도 대금의 이자 지급할 필요 없어요.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첫째 줄 마지막에 등기함의 체크요. 둘째 줄에 전덕자에 대하여 체크요. 전덕자란 말이 제3자를 말합니다. 정리한다면 부동산 환매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물권화되기 때문에 제3자인 전덕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됐다면 제3자에 대해서 전덕자에 대해서 환매권 행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72 계약금이요. 자, 거기에 첫째 줄 마지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체크하시고 아래쪽에는 법정 해제권이라 적으시고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을 유보했던 약정으로 해제권을 유보했던 당사자 일방이 채무 불이행하면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 해제권은 그대로 발생한다. 그 말이 약정 해제권의 유보 또는 계약금에 의하여 해제권을 유보해도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요. 둘째 줄에 2번은 둘째 줄에 원상 회복 의무 체크하시고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제한 대표적인 차이점.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없어 원상 회복할 게 없고 이행 전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논할 수 없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중에 원상 회복 의무 없다고 가야죠. 예. 그리고 3번이요. 계약 성립 후에 동그라미요. 교부된 계약금도 도의 동그라미.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다. 정리.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 등의 종된 계약이란 표현은 쓰지만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체결될 필요는 없다. 매매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뒤늦게 계약금을 수수해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번째요. 예. 제일 마지막 셋째 줄 마지막에 공탁에 체크하고 하여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시험에 제법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 정리. 매도인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 매도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자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만으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이행 제공하면서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하지만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틀렸고 5번이요. 자, 5번은 이건 암기할 필요 없고 계약금에서 소를 제기하였다. 소를 제기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말만 오는 것은 이행 착수 아니라고 단순화시키세요. 그래서 5번 묻겠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까지요. 이행의 착수다 아니다. 아니다. 단지 소만 제기했거나 단지 소를 제기하고 성소 판결만을 받은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로 가야 해요. 예, 틀렸네요. 73이요. 1번은 둘째 줄 지상 건물의 체크 그리고 등기의 체크요. 정리 621조 제1항입니다. 건물 등기에 초점 맞추라 이 말입니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를 하고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았지만 지상 건물이 등기되면 토지 임대차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2번, 3번을 묶으시고 2번은 전반부의 보존의 체크요. 3번은 둘째 줄에 임차인의 차의 동그라미요. 그리고 언제나의 가로하고 X요. 해지의 체크요.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목적 달성 X요. 그리고 3, 4를 묶으시고 이 두 가지가 임차인이 해지하는 걸 말해요. 그럼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정리합니다. 민법의 임대차의 규정 중에 대표적인 적시해지 규정이 4개가 있어. 기타도 있지만 큰 의미 없고 임대인이 적시해지하는 게 둘, 임차인이 적시해지하는 게 둘, 임대인의 적시해지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둘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를 연체하여 임대인이 적시해지 그리고 무단양도 전대했을 때 임대인이 적시해지한다고. 그럼 임차인의 적시해지의 둘은 공통점이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이 와야 돼요. 2, 3번이 묶은 이유는 동일한 선상입니다. 정리,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 즉 보존하는 행위는 원칙 임대인이 한다. 그래서 보존행위를 임대인이 하는데 2번, 3번이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 할 수 있다. 그 말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행위 할 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단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게 2, 3번이요. 4번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체크부터 하고 설명드릴까. 4번 일부 체크야. 첫째 줄 중앙 임차인의 과실 없는 체크야. 그리고 둘째 줄 마지막부터 목적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까지 체크하고 있다의 동그라미요. 임차인은 차의 동그라미 계약 해지, 해지의 체크야. 거기에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 없다가 변화됩니다. 정리. 임대차 목적물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 과실 없는 사유, 불가항력으로 일부가 멸실되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대금 감액 청구하지 계약 해지 못해요. 그래서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지할 수 없다로 가야 돼.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해지해요. 그러니까 전부를 기억할 필요 없이 임차인의 적시 해지는 무엇이란 말이 와야 돼?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에는 둘째 줄에 2년분 가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한다 대동그라미 그리고 해지의 체크요. 차임은 2기라 돼 있지 2년이라 돼 있지 않아요. 예. 임대인의 적시 해지 중에 차임 연체는 2기지 2년이 아니다. 자, 74번이요. 답은 2번이요. 옳은 건 2번입니다. 예. 예, 미안합니다. 답은 74번은 3번이에요. 자,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 타당한 것 다툼 판례 1, 2 묻것이고 1번 중앙의 필요비 체크 마지막에 임대차 종료 시 가로 X요. 2번 유익비 체크. 자, 한꺼번에 설명하면 1번 필요비는 지출한 적시 2번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근데 2번 유익비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유치권 성립을 저지시키는 규정이에요. 유치권 성립을 저지시키는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기간 내 비용상환 청구할 수 기간 내에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없지만 기간이 경과에도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없다가 틀렸어요. 이는 자, 유익비에 대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치권 성립을 저지시키는 규정이지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규정 아니에요. 기간 내 비용상환 청구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없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유익비 체크요. 첫째 줄 마지막 구성 부분 체크요. 그리고 발생하는 것으로서 한번 자르시고 그 물건이 체크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은까지요. 경우에는 부속물의 체크요. 비용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차이점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중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차물에 부착한 물건이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었을 때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 독립성을 잃지 않았다 독립한 물건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첫째 줄 마지막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까지 체크요. 1년 내 1년의 가로하고 X 여백에는 6월이요. 정리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지 제척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6월 내인데부터는 약간 주의해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다. 그 다음 5번이요. 첫째 줄에 중앙에 원상, 복구, 명도 그리고 약정 체크하시고 정리합니다. 예,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건물을 원상에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 아니지.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해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원상에 복구하여 명도한다는 약정이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이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기도 하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 75번입니다. 갑은 체크요. 을 소유 주택에 체크 대항력이 있느니요. 임차인이다.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 아래 보기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다툼 판례. 갑 위에 차, 을 위에 대. 임차인 갑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주택이 양도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1. 기역니은 묶으시고 원칙이에요. 그리고 기역니은에서 리얼로 화살표예요. 자, 기역니은입니다. 주택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먼저 존재하고 차후 주택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역이요. 그러므로 니은 양수인이 양도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양도인, 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면책이 되고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수인만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리얼이요. 임차주택이 양도됐다는 것을 임차인갑이 알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때는 양도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리얼이요. 임대인갑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갑은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체크 안 떼요. 로부터 체크 상당한 기간 내까지요. 체크 이의를 제기함까지요. 으로서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임차인갑에 이의 제기가 있다면 체크 양도인 즉 임대인을 의의까지요. 임차인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리얼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접근한다면 임차인이 바라볼 때 주택이 팔리면 불안할 수 있거든요. 양도인,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줄 만한 재력이 넉넉했거든. 그럼 양수인은 잘 모르겠다고 불안하잖아. 그럼 아직까지 존속기가 만료되기 전에 방 빼겠다고 주장하는 게 이 말이에요. 임차주택이 양도됐다는 걸 알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소 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양도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면책이 안 된다고. 을로부터 보증금 돌려받아 이사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디귿이요. 갑이 법인 체크요. 예,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이요. 세 개의 법인, LH공사나 지방공사의 일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임법상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주임법은 법인은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법인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 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임대인 지위를 즉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병에게 이전되지 않고 그리고 양도인, 임대인의 임차인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법률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은 불안하다 이 말 아니냐고. 원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돌려받는 것이 안정적인 게 일반적이에요. 집 팔아먹고 날라간 자에게 보증금 달라 하면 주겠느냐고 제대로. 그 말이에요. 되겠죠? 리얼은 특이한 경우를 적어놓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현재 소유자한테 보증금 돌려받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게 일반적이다.
집을 팔고 이사간 전 소유자, 양도인한테 보증금 돌려받으면 불안한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리얼은 특이하게도 임차인이 불안할 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입니다. 예, 76번이요. 예, 3번이 답이에요. 예, 1번. 좀 늦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속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1번은 첫째 줄에 다음날 체크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 생기잖아. 그때 1번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1번 저당권보다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우선이니까 차후 누가 경매를 신청했던 1번 저당권자보다 대항력이 우선이니까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니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 임차권 주장해요. 두 번째, 2번이 내포하는 뜻은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주민등록이란 직접 점유자의 주민등록을 말해요. 적법한 점유 매개관계가 있다면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했다면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해야만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아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해야 됩니다. 예, 그 말이 2번이요. 그 다음에 3번 주민등록 체크 직권 말소 후까지요. 자, 그리고 묶어볼게요.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 의하여까지요. 다시 체크 재등록이요. 포인트는 이 절차예요. 주민등록법에는 행정청이 잘못된 주민등록은 직권 말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만약 임차인이 직권 말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일단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라는 말이 오고 법 소정의 이 절차에 따라라는 말이 오지 않는 것은 직권 말소가 적법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등록하면 재등록한 때 대항력이 새로 생겨요. 종전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런데 법 소정의 이 절차에 따라 재등록이 됐다는 말은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대항력은 소멸한다 안 한다?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 절차에 따라 재등록이 됐기 때문에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았다.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그라미.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미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항력을 재등록하기 전에 임차주택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자보다는 대항력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야지. 근데 똑같은 문장이 법소정의 이 절차에 따라라는 말을 싹 빼버리면 재등록된 이후 새롭게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지. 되겠죠? 예,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묶으시고 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체크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체크하고 그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이 길이야. 다음날이에요. 정리, 소유자가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함과 동시에 임대차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됐을 때 대항력은 언제 생길 것인가?
주민등록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주민등록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바라볼 때 그 주민등록을 보고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순간 그 집에 임차인이 산다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겨요.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날 제3자 명의의 건저당권 설정 등기가 체크 같은 날이요. 순차적으로 격려됐다면 건저당권자의 등기된 날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날은 대항력은 다음 날이기 때문에 건저당권이 우선이에요. 건저당권이 우선이니까 경매가 되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 못해요. 없다의 체크예요. 그런데 임대주택 이런 말이 오면 같은 날 대항력 생겨 적시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대아파트를 임대차하고 전대차를 합니다. 그럼 임대아파트의 소유자는 임대아파트의 소유자는 주로 법인이잖아, 법인.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등록 보고 세입자 산다는 거 일반인이 알아요. 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마치고 거주하면 일반인이 이 주민등록을 보고 세입자가 산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체크해요.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매수하여 체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요. 여백에는 이렇게 적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적시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같은 날 체크해요. 제3자에게 건저당권을 설정해 주어도 전차인의 대항력이 건저당권보다는 우선이죠. 오전 0시니까.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로 가야죠. 예, 마지막에 있다의 체크예요. 자, 77. 상임법 계약 갱신 요구권 털린 것은 1번 중앙의 대부분의 체크, 계약 체결 후의 가로 후 밑에 X예요. 철거 또는 재건축 체크, 고지의 체크예요. 먼저 첫 번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 8개 중에 철거 또는 재건축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두 번째는 고지는 계약 체결할 때 고지해야 돼. 사전 고지요. 계약 체결한 후에 고지하는 것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 못한다? 못해요. 자, 두 번째는 중대한 과실 체크, 파손의 체크예요. 파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지 고의 또는 과실 아니에요. 예. 3번 동의 없이 체크, 전대 체크, 무단 전대예요. 4번은 3기의 체크, 차임 연체 체크.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번은 쌍방 합의야 체크, 마지막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 체크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것은 계약 갱신 요구 거절 못해요.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합의해야 돼. 그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1번 집합건물법 털린 것. 1번 첫째 줄 중앙 분양한 자 체크 만 때문에 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시고 시공자예요. 한때 한 6, 7, 8년 전에는 분양자만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다가 구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분양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담보 책임을 져라고 시공자도.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화살표요. 자, 2번이요. 시공자 체크요. 그 밑에는 아라비아 숫자 2를 적으시고 담보 책임 중, 그 다음에 체크 손해배상 책임이요. 자, 묶어볼게요. 분양자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묶으시고 에만 진다 만에 동그라미요. 그 묶은 제일 앞에 분양자 밑에는 1 정리하면 담보 책임 중 손해배상 책임은 제1차적으로 분양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묶은 건 암기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무자력, 분양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면 그 묶은 부분 변화 안 시켜요. 이 경우 제2차적으로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시공자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체크 그 범위에서까지요. 마지막 면한다의 체크요. 담보 책임 중 손해배상 책임은 제1차적으로 분양자가 지고 분양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 제2차적으로 시공자가 손해배상 책임지는데 만약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이미 손해배상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책임 면해야지.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은 한번 보시고 5번이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자, 묶어볼게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의 하자까지요. 10년의 체크요. 기타의 경우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뭐 이런 건 별 의미 없어요. 중대한 하자잖아요. 구분 소유자가 분양자나 시공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몇 년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10년이다. 부터는 조금 있다 할 거예요. 10년 내에 행사하라. 중대한 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때 10년이고 한번 자르시고 기산일 체크요. 언제부터 10년인가? 체크 전유 부분이요. 체크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까지요. 아파트라면 101호를 인도한 날로부터 중대한 하자는 10년. 전유 부분은. 근데 공용 부분 체크요. 사용 승인일 체크요.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실 등은 10년인데 언제부터 사용 승인일.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지만 101호, 102호 같은 전유 부분은 사용 승인일이 아니라 101호를 소유자한테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됐죠? 그 다음에 79번이요. 예,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억 원 상당의 자기 소유 건물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갑 위에는 무, 을 위에는 권. 이 사례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갑 채무자, 을 채권자, 담보가등기 했다는 말이에요. 1번, 예, 1번은 답은 아주 쉽잖아요. 담보가등기권자인 채권자는 실행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귀속 청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하든 처분 청산, 경매에 의한 실행하든 선택할 수 있죠. 예,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채무자인 갑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인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도 청산 절차를 격려하지 않았다면 이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차후 적법 절차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무효인 본등기가 유효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3, 4를 묶으시고, 예. 자, 3, 4번이 내포하는 뜻은 정답은 잘 안 되는데 한번 보여주는 취지예요. 왜 1번을 던져놨거든. 답 알 거거든. 1번 보고 답 몰랐으면 좀 더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다 보지 마라 한 여기 좀 문제가 그래서 78번부터 80번까지 전부 다 1번이에요. 다 일부러. 예. 1번 보고. 자, 3, 4번을 내포하는 뜻은 원래 채권자는 청산기간 2월이 경과한 후 동시이행관계,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본등기에 협력하고 목적물이 인도하고. 근데 청산기간 2월이 경과했는데도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도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는 언제까지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변제기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내요. 청산기간 경과한 후 10년 내 아니에요.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에요. 가담법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청산기간 2월이 경과했는데도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리는 변제기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내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전 10년이 경과했거나 선의의 제3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면 이런 권리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3번 청산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무자 갑은 채무액을 지급하고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양도담보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소 청구는 자 묶어볼게요.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변제기의 체크요. 청산기간 경과 후 아닙니다. 변제기 도래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체커 선의의 병에게까지요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3번과 같은 권리는 인정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채무자인 갑은 체커요. 을과 병명의로 격려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없다의 체크. 가담법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누가 경매 신청했던 담보가등기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 된 때가 저당권 등기된 때로 취급해서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80번이요. 갑 종중이 그의 소유 부동산을 종원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 명의신탁이 묵것이고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기타 법령상치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묵것이고 아닌의 체크. 그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특례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특례 적용의 요건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그걸 약칭해서 위법한 목적이 없는 경우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탈법의 목적 없이 이렇게 오는 것이 방금 묶은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나쁜 목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합니다. 예. 그래서 판례 옳은 것 1, 2, 3 묵것이고 1번이요. 명의신탁이 성립하면 대외적 외의 동그라미요. 관계에서는 체커 수탁자 얼마니까지요. 소유권을 가지나 한번 자르시고
예, 수탁자 어른 신탁 작업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거기는 이렇게 적으시고 내부관계, 전반부는 외부관계, 대외적, 후반부는 내부관계, 대내적. 외부관계 소유자는 수탁자을이지만 내부관계 소유자는 신탁자인 갑이다. 이 말을 1번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예, 둘째 줄에 마지막 수탁자는 체크야. 토지를 명의 신탁한 경우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이후 토지의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됐다 할지라도 내부관계는 토지는 계속 신탁자인 갑이 소유했고 건물만 수탁자가 신축했으니까 건물은 수탁자가 소유자고 내부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3번 답은 1번입니다. 제3자가 신탁재산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 체크 신탁자인 갑은까지요. 가로 직접의 X예요. 제3자에 대하여 체크요.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하여 외부관계잖아요. 소유자는 수탁자지 신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가 직접 즉 제3자에 대해서 명도 청구 못해요. 수탁자를 대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갑이 명의 신탁약정을 체크 해지요. 해에 동그라미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더라도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왜 해에 동그라미 했다? 해에 웃는데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틀렸어요. 마지막 적극 가담 체크하고 끝입니다. 정리. 실명법은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악불문입니다. 가담법은 선이만 실명법은 선악불문하고 제3자를 보호하는데 딱 하나는 안 돼. 적극 가담이요.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 버렸네. 다음 주에는 2시 1분 전에 맞춰 드릴게요. 예, 80분 1번입니다. 예, 1번이에요, 1번. 예? 이건 한 개? 예. 제가 하나 요거 2번이 틀린 거예요. 예.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특별한 일 없으면 명절 전날 수요일 날 오전에 꼭 좀 오십시오. 예,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